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한 2년간의 미국의 일방주의가 상당히 변화가 있으면서 유럽이나 중국 쪽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도 그 혜택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 그 배경과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인사이트 있게 해석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중국신흥국 주식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중국에 출장 다녀오셨다 그래가지고요. 네. 분위기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요. 어디 상해 갔다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 상해 여의도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8월 말 이후로 이제 갔다 온 부분이 있는데 네. 작년과 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뭐 작년 9월부터 중국이 이제 주가가 하단을 좀 형성을 하고 네. 또 올해 연초에 민영 기업도 중심으로 딥시크 이슈 이후로 이제 중국 기술주 랠리가 있는 다음에 제가 가다 보니까 현재 중국 금융권 인사들의 일단 분위기는 고무돼 있어요. 네. 뭐 최악은 좀 지나갔고 네. 이미 기술주 관련해서 조금 랠리가 좀 진행된 다음이다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좀 개선이 돼 있고 예. 실물 경제가 특별히 좋아졌다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의 이제 어떤 IPO나 발행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고 IB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대비를 좀 하는 분위기라서 확실히 작년에 그 주가 저점일 때 대비해서는 이제 민영 기업들이나 민간 쪽의 자금이 돌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인간 지표 기준으로는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을 쓰면서 외국인들 예. 좀 많이 불러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의 이제 어떤 대도시의 이제 어떤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쪽도 분위기가 조금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분위기 좀 체감하고 왔습니다.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보러도 갈 텐데 최근에 보면 뭐 비자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또 있다며 뭐 이전에 이런 것도 한 번 있었잖아요. 가면 뭐 통제도 심하게 한다며 이런 일종의 좀 오해가 아직 있어가지고 잘 못 가서 이제 위원님 다녀오신 얘기를 들었고요. 준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면한 현안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고 서로 이제 트럼프가 먼저 칼을 휘두르고 또 중국이 방패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이제 품목별로 수출 통제하는 쪽으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핵심 산업이고 중국도 보면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요. 네. 그 분위기하고 함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제 중국 주가 반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제 이제 얘기가 제일 부각된 건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국 그렇죠. 쪽도 칩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언급이 있었고 뭐 당연히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7월달에 관련해서 칩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라서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악재가 악재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중국 쪽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관련해서 제재를 중국 쪽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준비는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제 중국의 주가 반응을 보시면 중국의 이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들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 또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때리면 때릴수록 이제 반대의 어떤 반작용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형성되는 것 같고요. 예. 뭐 어쨌건 중국은 올해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을 이제 내년을 앞두고 이제 테크나 AI 쪽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더 강화될 거라고 전인돼서 선언을 좀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술 견제라든지 기술 패권을 좀 염두에 두고 5개년 계획이 설정되는 이제 앞으로 5월, 6월, 7월 달에 관련된 지원책들이나 이런 준비들을 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레거시 쪽이나 어떤 저사양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쪽에 이제 MS가 올라오고 있고 예. 계속적인 대응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답을 당장 찾았다기보다는 견제에 대한 어떤 반작용을 좀 더 강화하는 해가 올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요 회복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공급단에서의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최근의 변화들은 뭐 소비 쪽이라든지 이런 거 뒤쪽에 얘기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규제는 핵심적인 게 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이런 거 오르고 보면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좀
뭐 자료 쓰시거나 준비하시거나 그런 쪽에 어떤 반도체 경기, 디램 가격의 회복 이런 걸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일까요? 사실 중국은 조금 따라가는 입장이고 최근에 뭐 이관신이나 부동산 경기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중간재에 대한 어떤 비축, 재고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선도하는 우리나라 쪽의 가격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국은 좀 따라가는 입장이라 좀 인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올해 각종 산업이나 매크로 단에서 사이클이 조금 하단에서 잠복한 상황, 그러니까 반등을 좀 기다리는 사이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도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선도하는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먼저 좀 현지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이 갈등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고민이겠어요. 그죠? 뭐 애플의 팀 쿡도 중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들었고요.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도 만나고 또 대규모 펀드도 설립하겠다고.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그죠? 중국에 상당히 공들여서 지난번에 보면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접근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근데 빅테크들이 이제 트럼프를 말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뭐 발전 포럼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오늘 내일로 예상이 됩니다만 또 시 주석이 이제 1월 달엔 중국의 민영 기업들을 만났다면 올해는 이제 외자 기업들을 이번 달에 만나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개방을 다시 표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리오프닝 실망을 준 다음에 중국이 이제 서서히 좀 더 내수나 어떤 개방 쪽에 좀 이제 좀 가속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CEO들 만남 관련해서는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상징성으로서 만나기보다는 정말로 본인들이 지금 개방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탈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또 작년에 급감한 FDI나 이런 걸 완충하기 위해서 뭐 노력 차원의 좀 어떤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뭐 애플 CEO도 그렇고 중국에 좀 공을 더 들이는 거는 결국에 뭐 전 세계가 지금 다극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놓치긴 당연히 어렵고요. 그리고 애플도 매출 비중이 중국이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관신 효과가 오히려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내부의 로컬 업체들에게 좀 수혜가 컸다는 측면에서 MS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반전의 카드로서 공을 좀 들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이 영내 신흥국 내에서 AI나 테크 사이클을 더 끌고 갈 가능성, 향후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생태계를 도저히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움직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빅테크.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호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고, 뭐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내년에 중국의 자율주행이 거의 사실상 원년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중국의 생태계에 대한 어떤 베팅을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뭐 명확한 것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죠? 뭐 이 칼춤을 추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사실은 얻기보다는 그야말로 패권 전쟁으로 뭐 이런 핵심 사람을 접근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듣는데요.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현재까지 놓고 보면 강대강 기조보다는 강대강은 최대한 회피하면서 최대한 본인들의 길은 가겠다는 기조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중국이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부과한 플러스 20% 정도의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보면 일단은 정밀 타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로 부과한 어떤 물량 자체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기술 견제에 대해서도 대응은 하겠지만 아마 좀 정밀한 어떤 액션들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큰 카드는 사실 미국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난 7년 전과는 좀 다르게 우회하고 좀 회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장 쪽으로 볼 수 있는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존과 미국의 관계가 혹시 악화된다면 대안으로서 본인들의 대체 수요 측면에서의 수혜 같은 걸 좀 바라면서 중국과 유로존의 어떤 관계 개선 시도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대응이 좀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이나 인도 같은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확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회하는 쪽의 어떤 액션들을 취하면서 장기적인 구상을 또 중국도 나름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대감들은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6월쯤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과 함께. 근데 이전에 1기 때도 뭐 한참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가 미중 정상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이 또 미국 가고 그랬잖아요. 항공기 사주고 막 농산물 사준다 그랬는데 네. 그 만나고 나면 이 무역 전쟁이 과거에 잦아들었었나? 이번에도 만남이 성사되면 생산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 이후에 무역 전쟁은 상당히 톤다운 되는 건가? 아닐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트럼프 2기 역시도 양측의 빅딜이 나오려면 결국엔 탑다운 방식이 유력하죠. 뭐 실무진 그렇죠. 뭐 아무리 만나봤자 네. 과거 같은 빅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당시 7년 전에도 저희가 빅딜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 관세를 처리하는 과정이 15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꽤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특히 이번에는 양측이 뭐 안보 중심이라든지 또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나 이런 쪽에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원하는 게 양쪽이 뭔지에 대해서 좀 모호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중국의 입장으로 좀 봤을 때 다양한 스몰 딜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쪽이 분명히 이해관계가 좀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것들인데요. 7년 전에는 중국이 관세에 대해서 환을 절하시켜서 당연히 대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방어를 넘어서서 절상까지 좀 원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달러가 좀 도와준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건 이번에는 위안화 절하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측이 원하는 대로 환에 대해서도 선언적이든 어떤 합의가 스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제시를 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수입을 제시할 것 같고 가장 복잡한 건 이제 기술과 관세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관세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15에서 한 20% 정도 추가로 부과되는 거는 좀 열어놓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렴하는 쪽에서 양쪽의 의견이 좀 조율이 되는 쪽으로 올해 보고 있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관세 관련 딜은 지난번에 15개월만큼의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6에서 9개월 정도 안에 어느 정도 일차적인 어떤 행방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해결되는 탑다운 방식은 아닐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최근의 환경들을 봤고요. 이번에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대신 알리바바를 사고 서학개미들이 다시 이제 중학개미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작년에 사실 중국 증시가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저가 매수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9월 10월에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데 지금의 중국 증시의 그럼 상승은 그런 단순 반등이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최근 한 4년 정도 놓고 보면 중국 주식이 장기 하락을 했고 결국에 이게 뭐 체제 리스크나 여러 가지 탈중국에 대한 부분, 뭐 미중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그냥 근원적으로 중국이 장기 할인을 받고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의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극심하게 발생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상장 기업들이 1등, 2등, 10등 기업이든 상관없이 ROE가 하락하는 즉 마진율 훼손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과 굉장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국이 생각을 좀 바꿔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좀 택하면서 장기적인 그림도 그리고 단기 소비 촉진이나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려는 수단으로 주식을 택하면서 수급 환경을 만든 게 주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기 바닥 확인은 했고요. 그럼 올해는 유동성 함정이나 장기 마진율 훼손이 탈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뭐 예를 들어 올해 연초에는 딥시크 이슈 이후에 기술주 랠리가 있었고 큰 틀에서는 올해 중국의 재정 정책이나 소비 부양책이 앞으로 ROE나 이런 것들이 장기 하락 이후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촉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검증할 것들이 꽤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주가라든지 주택 가격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꿨고 그걸 이제 어떤 수급적인 환경을 만든 과정에서 촉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는 과거보다는 조금 바닥이 단단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려면 이해하고 근데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결국 좀 의미 있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징후들도 좀 포착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현재는 뭐 이번 기술주 랠리, 그러니까 홍콩 네. 쪽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크게 복귀했다기보다는 예. 결국 시작은 내국인 자금이 촉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작년부터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내부의 수급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크고 예. 이제 퇴직연금 시장, ETF 시장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장기 자금을 투입을 시키고 중국판 밸류업을 통해서 쌓여 있는 자금을 통한 주주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의 배경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플러스 알파겠습니다만 중국이 원하는 건 외국인 이탈은 최대한 막고 내국인의 돈을 좀 가지고 하겠다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의 복귀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예.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하면 뭐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뭐 마오타이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은행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딥시크 열풍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상도 중국 역시 기술주 중심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시각도 있는 것도 같아요. 일단 저희는 뭐 2분기 단기적으로는 수급 소화가 좀 필요할 정도로 좀 예. 과열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주에 대한 재평가는 결국에 소외됐던 중국 기술주를 좀 다시 지켜보는 계기가 되고 미국이 독점한 이익에 대해서 중국이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민영기업 중심으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부양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예. 단기적인 수급 과열이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는 이 부분을 좀 소화하는 조정 가능성을 좀 봅니다. 다만 연간으로는 중국이 아무리 다른 순환매가 있더라도 기술주나 AI 관련 테마가 이제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이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가을에 상해 지수가 오를 때가 고점 기준으로 한 3천 거의 뭐 700 가까이 갔었네요. 지금 3,300이니까 그죠? 네.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아니라 차근해서 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뭐 룸은 꽤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약간 이제 이구한 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 소비 부양 이런 것들로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사이트나 눈여겨볼 섹터에 있다면. 일단 큰 틀에서는 올해 한국에서 인지하는 중국 쪽의 경우는 대단한 수요 회복보다는 중국발 리스크가 이제 축소가 되고 예. 중국이 이제 공급 과잉을 좀 벗어나는 과정에서 올해 부동산이나 소비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수순에서 관련주들이 이제 처음엔 알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컨텐츠나 일부 화장품이나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실적에서의 그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주가를 통한 뭐 부양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반기나 돼야 중국의 물가가 오르고 내수가 좀 더 정상화가 좀 더 부각이 될 거라서 대중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반기에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중국은 기술주를 핵심으로 상반기에는 소비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예. 일부 중후장대 경기 민감주가 순환매를 좀 돌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예전 같은 수혜는 크지 않지만 중국의 리스크가 3년 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하반기에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나 지방정부가 이제 조금씩 깨어나는 과정에서 투자나 이런 철강화학 같은 시클리컬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중국 경제가 엄청 성장할 때 우리가 거기 뭐 굴삭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지 인프라. 그다음에 네. 화장품, 소비 이런 쪽도 있었는데요. 투 트랙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소비 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경기 쪽은 이게 아직은 체감이 안 되는데 특별히 화학주가 석유화학 같은 쪽이 중국에서도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사실은 정말 장기 소외제였는데 화학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연동성이 있는 건지 또 화학주를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다양한 산업 사이클들이 지금 하단에서 잠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이 수요만 가지고 이 관련 사이클이 살아나긴 좀 어렵고요.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작년까지 계속 자본 지출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는 투자도 준 과정에서 이제 수급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 만약에 2분기 중국에 이제 공급 관련된 구조조정이나 정책들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완만한 수요 회복을 통해서도 일부 건설, 화학, 철강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인 반전이냐고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직은 뭐 어떤 그런 반전이나 수요 회복을 베팅하기보다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제 눌린 것들이 3에서 한 6개월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줬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부동산이 장기 조정을 좀 끝내고 상반기에 가격부터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건설 경기 역시도 조금씩 그 바닥확인 징후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떤 그 이상한 룰리로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회로 측면에서는 2분기에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 관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활용 점정으로 방점을 좀 찍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에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중국 증시를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혹은 비중을 늘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사실 미국 시장은 투자하는 방법이 쉽거든요. 그죠? 네. 워낙 미국 주식을 사기가 쉬운데 중국 증시는 과거에 뭐 후광퉁, 성광퉁, 뭐 중국 ETF, 홍콩 주식을 사야 되나? 미국에 있는 알리바바 같은 미국 중국 주식을 사야 되나? 좀 헷갈려요, 방법도요. 그죠? 네. 중국에 투자하는 지금의 좋은 방법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지난 4, 5년 동안 뭐 미국의 강세도 있겠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그 신뢰도를 많이 훼손시킨 측면이 크고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안 되려면 결국에 중국 자체적으로 유동성 함정이나 마진율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에는 이 신뢰도가 갑자기 다 회복된다고 보진 않지만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액티브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은 역대 최저까지 낮아진 상태고요. 뭐 어떤 세상이 지금 뭐 다극화되는 상황에서 예. 중국이 영내에서만큼은 즉 신흥국 내에서만큼은 1등 기업 주도로는 기술이든 소비든 어떤 친환경이든 본인들이 주도하는 산업들이 있고 그들의 마진율이 4년 만에 이제 훼손을 멈추고 1등 기업들부터 이제 좀 빠져나간 측면이기 때문에 투자 방법은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은 중국이 순환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본토의 CSI 300 지수 같은 ETF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요구하신다면 CSI 300을 투자하시면서 네. 이제 기술 패권의 미국의 대항마로서 중국의 소수 기술주들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전략을 취하는 전략. 즉 CSI 300을 담으시면서 개별 이제 종목들, 뭐 중국의 종목들을 네. 여러 가지 접근하시기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대표주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항생테크나 중국의 본토의 과창판 같은 테크 지수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테크를 좀 바스켓으로 담는 전략도 이제 조정이 온 다음에 매집을 하신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네. 중국은 시간을 두고 이 훼손에 대한 부분을 좀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그 미국의 편중된 해외 주식 자산을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영내에 좀 뭐 제왕으로 군림한 일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영내의 1등 기업을 싫던 좋던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담는다, 스터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최근 중국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과 함께 중국 증시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중국신흥국 주식파트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